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이더리움의 흥미로운 여정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 암호화폐가 아니라 세계 컴퓨터 이런 야심찬 비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부터 현재 또 미래까지 그 핵심 변화들을 짚어볼게요. 우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른 길을 갔는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2013년이었죠. 19살의 비탈릭 부테린이 백서를 딱 내놨는데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냥 돈 보내는 거 말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미리 정한 조건대로 자동으로 계약이 시행되는 코드요. 이걸로 D앱, 탈중앙화 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목표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세계 컴퓨터였지 그저 디지털 화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ICO, 그 코인 공개로 자금 모으는 거요. 그거 성공하고 2015년에 프론티어 버전으로 처음 네트워크가 돌기 시작했죠. 그때는 근데 작업증명, POW 방식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시작은 그랬는데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바로 다음에 큰일이 터지잖아요. 2016년에 더 다오 해킹 사건. 이게 큰 위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더 다오라는 특정 D앱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거기에 취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 D앱 코드 문제로 얼마였죠? 당시 돈으로 꽤 컸던 것 같은데? 네, 당시 가치로 한 1억 5천만 달러 그 정도 이더가 해킹될 뻔했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대응이 재미있는데요. 코드는 법이다. 이 원칙을 지킬 거냐, 아니면 개입해서 이걸 되돌릴 거냐. 엄청난 논쟁 끝에 결국 다수는 하드포크를 결정합니다. 거래 내역을 되돌려서 피해를 복구하는 좀 더 실용적인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갈라져 나온 거군요. 그때 반대한 사람들이? 이것도 중요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EIP-1559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단순히 가스비 모델 변경이 아니라 이더리움 경제 모델 자체를 바꾼 건데요. 거래 수수료의 일부, 그 베이스 피라고 하는 걸 아예 소각시켜버려요. 영구 제거하는 거죠. 소각이요? 그럼 이더리움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잠재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가능성을 연 거죠. 동시에 수수료 예측도 좀 더 쉬워졌고요. 사용자 경험 개선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2022년 역사적인 더 머지가 있었죠.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바꾸면서 에너지 소비를 99.95% 줄였다고요? 네, 맞아요. 거의 100%죠. 이걸로 친환경 코인 이미지를 확 얻었고요. 발행량도 엄청 줄었다면서요? 네, 신규 이더 발행량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근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어요. 더 머지가 그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높은 가스비나 느린 처리 속도를 직접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그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더리움 재단의 전략 변화를 확실히 보여준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즉 레이어 1, L1은 이제 보안이랑 최종 거래 기록, 그러니까 정산 역할에 집중하고 확장성 문제는 레이어 2, L2의 솔루션에 맡기겠다. 이 방향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더리움 얘기하면 맨날 레이어 2, L2가 같이 나오는 거군요. L2가 정확히 뭘 하는 건데요? 네, L2는 이더리움 L1의 강력한 보안은 그대로 쓰면서요. 실제 거래 처리는 L1 바깥에서 훨씬 빠르고 싸게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그럼 우리가 D앱 쓸 때 체감하는 속도나 수수료가 확 줄겠네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경쟁 중인데요. 하나는 옵티미스틱 롤업. 일단 괜찮겠거니 하고 처리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잡는 방식.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 대표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ZK 롤업.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 기술로 처음부터 거래 유효성을 딱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GK싱크나 스탁넷 같은 것들이 있죠. 복잡하네요. 그럼 지금 어떤 L2가 잘 나가나요? 최근에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나 원래 강자였던 아비트럼, 이런 쪽으로 자금이나 사용자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로드맵도 전부 이 L2 중심 전략을 더 강화하는 쪽이에요. 더 서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덴쿤 업그레이드랑 관련이 깊어요. L2가 데이터를 L1에 저장하는 비용을 확 낮춰서 L2 처리량을 엄청나게 늘리려는 목표죠.
벤쿤 업그레이드가 L2를 위한 거였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 외에도 더 버지는 노드 운영을 더 쉽게 만들고 더 퍼지는 오래된 데이터를 정리해서 프로토콜을 가볍게 만들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더리움이 L2로 확장성 잡으려는 건 알겠는데 경쟁자들도 많잖아요. 뭐 솔라나처럼 엄청 빠르고 싼 데도 있고 카르다노처럼 연구 중심으로 꾸준히 하는 데도 있고요. 비교하면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분명 솔라나는 속도, 비용 강점이 뚜렷하고 카르다노는 그 학술적인 접근 방식으로 신뢰를 얻고 있죠. 맞아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스펙 비교에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뭐랄까,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태계,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 이게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탈중앙성과 보안,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해자 같은 거죠. 네, 그 생태계 힘이 크다는 거군요. 그리고 최근에 또 큰 변화가 있었죠. 규제. 미국 SEC가 드디어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현물 ETF까지 승인했다는 소식. 자료에는 2025년으로 나오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동안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가 뭐냐, 이게 불확실했잖아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거든요. 아, 그쵸. 증권이냐 상품이냐 논란이 계속 있었죠. 네, 이제 상품으로 명확해지면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거대 기관 자금이 이제 이더리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죠.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랑 좀 다를 수 있는 게 이더리움 ETF는 현물 자체로 사고팔고 설정 환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게 실제 이더리움 유동성을 늘리는데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 야심찼던 초기 비전부터 시작해서 DAO 해킹 같은 큰 위기도 넘기고 지분증명 전환, L2 중심 전략, 그리고 이제 규제 명확성까지 들어보니까 이더리움은 그냥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적응하면서 가장 신뢰받는 탈중앙화 플랫폼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생한 과정 자체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이더리움이 L1의 역할을 이제 보안과 정산에 좀 더 집중시키고 확장성이나 혁신은 L2에 많이 맡기는 전략이잖아요. 만약에 미래의 특정 L2 솔루션들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L1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혁신의 완전한 중심지가 되어버린다면 그때 이더리움 L1은 정말 그냥 순수하게 정산 레이어, 그냥 유틸리티 인프라 역할만 하게 되고 실제 가치 창출이나 활동은 L2 생태계에서 막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미래는 어떨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